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경기도에 살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저는 23세 결혼해서 20년 넘게 한 남자의 아내로 살다가 얼마 전에 이혼을 했어요. 살면서 힘든 고비가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혼을 생각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돈이야 없으면 어떠냐, 몸 건강히 열심히 살다 보면 언젠가 옛날 이야기하며 웃는 날이 오겠지. 이런 생각으로 눈앞이 캄캄한 상황에서도 서로를 의지하며 버텨왔거든요. 그 덕에 지금은 몇 번의 큰 고비도 잘 넘기고 조금 살만해졌죠. 그런데 하필 지금에 와서야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네요. 사람은 겪어봐야 안다고 하던데 20년 넘게 한 입을 덮고 부부로 살아왔는데도 이제서야 내 남편이 어떤 인간인지를 알게 되었거든요. 제가 멍청한 건지 남편이 잘 속이고 산 건지 잘 모르겠지만요. 저는 10살 무렵에 한꺼번에 부모님을 잃었어요. 저희 부모님이 금슬 좋은 부부라서 그랬는지 한날 한시에 하늘나라로 가버리셨거든요. 화원을 하시던 부모님은 제가 학교에 간 사이 함께 배달을 나가셨는데 졸음운전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와 저희 아빠 차랑 정면 충돌을 하는 바람에 그렇게 되셨어요. 하루아침에 고아가 된 저는 딱히 보살펴줄 사람이 없었어요. 양가 친인척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아무도 저를 맡겠다고 나선 사람이 없었거든요. 사실 남의 자식을 데려가 키운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원망은 안 해요. 다만 조금 서운한 점이 있다면 하루아침에 얼굴색을 바꾼 사람들의 태도였어요. 저희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저희 집 도움을 받으려고 자주 찾던 친척들이 순식간에 등을 돌리더라고요. 늘 저를 웃는 모습으로 반기시던 그분들이 싸늘한 표정으로 저를 대했던 그날의 기억은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때 알았죠. 부모가 없다는 건 이런 거구나 하고요. 장례식이 끝나도록 제 거치 문제는 해결이 나지 않았어요. 친가 식구들은 외가 식구들한테 저를 떠밀었고 외가에서는 성도 다른 애를 왜 우리가 키워야 하냐고 결사 반대를 했죠. 그런 와중에 저를 맡아 키우겠다고 하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제 외삼촌이었어요. 정확히는 저희 엄마와 배다른 형제인 외삼촌이었죠. 당시 외삼촌은 고작 20대 중반에 불과했는데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처지였죠. 저희 부모님의 부고도 뒤늦게야 전이 듣고 장례식 마지막 날에야 달려왔던 외삼촌은 저를 맞지 않겠다고 싸우는 사람들 틈에서 유독 혼자 슬픈 표정이었어요. 외삼촌은 제가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를 듣는 게 싫었는지 양손으로 제 귀를 막아주었어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소리쳤죠. 걱정들 마세요. 정민이는 제가 키웁니다. 그러니까 애 앞에서 제발 쓸데없는 소리 좀 그만하시라고요. 삼촌은 저를 끌어안고는 장례식장을 빠져나왔어요. 그리고는 인적이 드문 주차장 근처 벤치로 가서 저를 내려주었죠. 정민아, 안에서 사람들이 했던 말들은 다 잊어. 정민이는 절대 혼자가 아니야. 이렇게 버젓이 삼촌이 있는데 왜 혼자야? 앞으로는 삼촌이랑 둘이 살자. 삼촌이 학원도 보내주고 대학도 보내줄 테니까 아무 걱정 말고 튼튼하게만 자라줘. 그럼 되는 거야. 거짓말. 삼촌도 결혼하고 아이가 생기면 그땐 나 버릴 거잖아. 큰아빠가 그랬어. 내 자식 키우는 것도 힘든데 남의 자식까지 어떻게 키우냐고. 삼촌도 그럴 거잖아. 아니야. 삼촌은 결혼 같은 건 안 할 거야. 삼촌은 평생 정민이랑 살 거야. 못 믿겠어? 그럼 손도장이라도 찍어줄까? 삼촌은 제 새끼손가락에 고리를 걸어 흔들고는 엄지손가락으로 지문 도장까지 찍는 흉내를 냈어요. 자, 이제 됐지? 정민아, 사실은 삼촌도 엄마 아빠가 없어서 외로워. 너도 알잖아. 외할머니랑 이모들이 다들 나 싫어하는 거. 그나마 유일하게 나한테 잘해줬던 사람이 너희 엄마였는데 이젠 하늘나라로 가셨으니 정민이가 내 편 좀 해줘라. 우리 둘이 서로 의지하고 살아보자고. 삼촌은 고작 10살밖에 안 된 조카 앞에서 눈높이를 맞추려 무릎까지 꿇고는 인자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삼촌의 그날 눈빛은
세상에서 가장 따스하고 슬픈 눈빛이었죠. 그렇게 저는 외삼촌과 함께 살게 되었어요. 외삼촌은 서울에서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저희 집으로 내려왔어요. 어린 조카를 키우면서 부모님이 하시던 농원을 다시 살려보려고 무진 애를 썼죠. 그런데 외삼촌의 이런 모습이 친척들 눈에는 안 좋게 보였나 봐요. 툭 하면 큰아빠랑 큰엄마가 저희 농원에 내려와 외삼촌과 싸우고 가셨거든요. 이봐요, 사돈. 따지고 보면 사돈도 아니지. 배다른 형제라서 그쪽 집안에서도 취급도 안 해주는 처지니까. 암튼 그쪽이 무슨 생각으로 여기 내려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하나는 확실히 알아두세요. 이 농원 절대 그쪽 손에 들어갈 일 없습니다. 내 동생이 이걸 어떻게 키운 건지 알기나 해요. 피를 나눈 형제들도 어린 정민이 생각해서 손 안 대는 걸 왜 엄한 놈이 달려들어 빼먹으려고 난리야. 암튼 길게 말할 필요 없이 정민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는 내가 농원 맡아서 관리할 테니까 여기 일에 손 떼고 나가요. 뭐 그쪽이 정민이를 키우겠다면 그건 안 말리겠어요. 대신 여기서 이러지 말고 그쪽 살던 대로 데려가서 키우라고요. 그건 안 됩니다. 이 집이랑 농원은 정민이한테는 의미가 있는 곳이니까요. 하루아침에 부모를 잃었는데 살던 곳까지 떠나는 건 애 정서교육에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칠 게 뻔해요. 큰아버님께서 뭘 걱정하시는지 저도 잘 압니다. 그래서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해 집이랑 농원은 정민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묶어둘 생각입니다. 그래도 제가 의심스러우시다면 정민이 큰아버님이 정민이 후견인이 되어주세요. 그러면 안심하실 수 있잖아요. 후견인이 되면 제가 성인이 될 때까지 저를 대신해 저희 부모님의 재산 관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거였지만 큰아빠는 선뜻 하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큰아빠한테는 후견인이 될 수 없는 결격 사유가 있었더라고요. 사업 실패로 파산 신청을 한 데다 당시에 신용 불량자였거든요. 그래서인지 법적 후견인 얘기가 나오자 버럭 화를 내고는 돌아가 버렸어요. 저희 집 재산을 노린 건 큰아빠뿐만이 아니었어요. 고모들도 달려들었고 심지어 외할머니와 이모까지 달려들었거든요. 외할머니는 저희 집에 찾아와 외삼촌한테 매질까지 했어요. 니깎게 뭐라고 내 딸 재산 뺏어먹으려고 여기서 기웃대는 거냐? 니 놈이 이런다고 집이랑 농원이 니 손에 들어갈 상 싶냐? 하는 꼴이 꼭 죽은 지혜미를 닮아서 남의 걸 탐할 줄이나 알지? 큰어머니, 저 그런 생각으로 여기에 와 있는 거 아니에요. 제발 믿어주세요. 됐다. 내가 네 검은 속을 모를 줄 아냐? 네 애비 죽고 집에서 쫓아냈다고 나랑 내 딸들한테 복수하려고 이러는 거 아니야? 하다 이젠 부모 잃은 조카 등까지 처먹으려고 그래. 네가 그러고도 인간이냐? 죽어라 이놈아. 보다 못한 저는 빗자루를 들고 외삼촌을 때리는 할머니를 막아섰어요. 그땐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내가 봐온 외삼촌은 외할머니보다 훨씬 좋은 사람 같아서 지켜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할머니, 이러지 마세요. 할머니도 나 안 맞겠다고 했잖아요. 저보고 혹덩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 집에 와서 이러세요? 난 할머니도 싫고 이모도 싫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나가세요. 저는 악을 쓰며 외할머니와 이모를 저희 집에서 내쫓았어요. 그리고는 약상자를 꺼내 외삼촌 몸에 난 상처에 약을 발라주었어요. 삼촌은 바보야? 왜 가만히 매를 맞고 있어? 그럼 어떡해. 큰어머니가 나한테 화가 나셔서 그런걸. 아우, 그럼 요령껏 피해야지. 10살밖에 안 된 조카가 그런 것까지 가르쳐줘야겠어? 삼촌이 날 키우는 건지 내가 삼촌을 키우는 건지 모르겠잖아. 제 말에 삼촌은 깔깔대고 웃었어요. 그래, 이제 보니까 내가 조카를 키우는 게 아니라 조카가 날 키워주는 것 같긴 하네. 그런데 정민아, 삼촌도 앞으로는 달라질 거야. 정민이 네가 자라서 집이랑 농원을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 너희 큰아빠랑 고모, 외할머니랑 이모한테서 너랑 집 농원까지 지켜낼 거거든. 우리 정민이가 빨리 어른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야 삼촌도 마음 편하게 두 다리 쭉 뻗고 살지. 그 일이 있고 얼마 뒤 외삼촌은 제 후견인이 되었어요. 삼촌이 후견인이 된 이상 그 누구도 우리 집 일에 관여할 수 없게 되었죠.
삼촌은 인물도 좋고 키도 큰 편이라서 동네 여자들한테 인기가 좋았어요. 심지어 거래처 손님들한테도요. 제가 동네 아줌마들한테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뭔 줄 아세요? 네 삼촌은 왜 장가를 안 간다니? 좋다는 여자들이 한 트럭 온들 텐데. 이런 말들이었어요. 어릴 땐 그런 말에 신경이 쓰이지 않았는데 사춘기가 지나면서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에 가치가 꽂히는 기분이었어요. 나 때문에 삼촌이 결혼도 않고 사는 걸 확인시켜주는 말 같았거든요. 그래서 종종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곤 했죠. 삼촌, 제발 장가 좀 가라. 동네 아줌마들이 나 붙들고 삼촌 언제 장가 가냐고 묻는단 말이야. 할 일도 없네. 남이서 장가를 가든 시집을 가든 뭔 상관이래. 괜한 소리에 신경 쓸 거 없어. 어떻게 신경을 안 써? 그러다가 독거노인 되는 건 시간 문제인데. 설마 나한테 부양받고 살 생각은 아니지? 그런 거라면 난 사양이야. 난 멋진 남자 만나서 알콩달콩 살 거거든. 그러니까 삼촌도 얼른 짝 찾아서 결혼해. 총각 귀신 되기 싫으면. 말은 그렇게 했지만 사실은 외삼촌의 결혼을 가장 두려워했던 건 저였어요. 외삼촌이 결혼해서 아이가 생기면 지금처럼 저를 돌봐주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걱정 때문이었죠. 이런 제 걱정 탓이었는지 외삼촌은 제가 대학에 들어갈 때까지도 결혼은커녕 여자친구도 한 번 사귄 적이 없었어요. 대학생이 되고 첫 연애를 경험한 후에야 외삼촌이 나를 위해 얼마나 큰 희생을 했는지를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진심으로 외삼촌의 결혼을 기다리게 되었죠. 하지만 그런 바람과는 달리 먼저 결혼을 하게 된 건 외삼촌이 아닌 저였어요. 경기권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취직한 저는 친구 소개로 만난 남자와 2년간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하게 되었거든요. 남편은 저와 같은 안성 출신이지만 서울에 있는 회사에 다니고 있어서 신혼집은 서울에 마련하게 되었어요. 그 바람에 10살 이후 삼촌과는 처음으로 떨어져 지내게 되었죠. 결혼식을 앞두고 저는 외삼촌과 함께 제주도 여행을 떠났어요. 외삼촌만 혼자 남겨두고 떠나는 게 미안해서 추억이라도 남기고픈 생각에 준비한 여행이었죠. 저를 키우는 동안 친구들과 술자리 한번 변변히 갖지 못했던 삼촌이기에 이 여행이 삼촌한테는 16년 만에 바깥 나들이나 다름없었어요. 그래서 저보다도 더 들떠 보이더라고요. 3박 4일간의 여행을 마치고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외삼촌은 그간 미뤄두었던 제 부모님 유산 얘기를 하셨어요. 정확히는 집과 농원을 어떻게 할 생각인지 물으셨죠. 그냥 삼촌이 알아서 하세요. 난 앞으로 서울에서 살게 될 테니까. 그리고 그동안 삼촌이 관리했는데 이제 와서 내가 관여하는 것도 이상하고요. 그래도 그런 게 아니다. 앞으로는 너랑 최서방이 관리해야 하는 거니까 나는 너 신혼여행에서 돌아오는 대로 농원 일 정리하고 지방으로 내려갈 생각이다. 정읍에 사는 친구놈이 자꾸 일 좀 거들어 달라고 해서 말이야. 삼촌, 그런 말이 어딨어요. 삼촌 없이 내가 무슨 수로 농원을 관리해요. 그리고 아직 그이한테 말 안 했어요. 그이는 농장이랑 집이 삼촌 건 줄 안다고요. 가능하다면 앞으로도 말 안 할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집도 농원도 삼촌이 맡아주세요. 한참 동안 실랑이 끝에 결국 외삼촌은 제 뜻에 따르기로 했어요. 언제든 마음이 바뀌면 집이랑 농원을 정리해주겠다고 하시면서요. 사실 저는 그럴 생각은 손톱만큼도 없었어요. 외삼촌과 함께 살기 시작한 순간부터 집과 농원은 삼촌과 나의 공동재산이라고 생각해왔으니까요. 게다가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몇 년간 농원이 어려웠을 때 외삼촌 돈으로 우리가 먹고 살았던 걸 생각하면 그게 맞는 계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남편한테는 집과 농원의 소유권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남편은 제 부모님 유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게 되었죠. 태어나서부터 결혼을 하기 전까지 안성에서만 살아온 저에게는 서울 생활이 낯설기만 했어요. 결혼을 하면서 직장도 그만둔 데다 근처에 사는 친구 하나 없었으니까요. 유일하게 내 편이라고는 남편 하나뿐이라서 신혼 초부터 남편한테
많이 의지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결혼 후 이듬해 저는 딸을 낳았는데 남들은 육아가 힘들다고 하는데 저는 오히려 적적하지 않고 좋더라고요. 아이한테 신경을 쓰다 보면 하루가 금방 지나갔고 심심할 틈이 없었거든요. 먹는 것도 입는 것도 심지어 싸는 것까지 저한테 의지해야만 살 수 있는 딸아이를 보면서 새삼 외삼촌에 대한 고마움도 느꼈어요. 아이를 키우는 건 마치 하루하루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위태롭고 신경이 쓰이는 일이잖아요. 그런데도 내 배 아파 낳은 자식도 아닌 조카를 위해 그런 고난을 자처한다는 게 대단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안 됐기도 했어요. 그래서 더 미안하고 고맙더라고요. 그래도 신혼 초엔 자주 외삼촌을 뵈러 안성에 내려가곤 했었는데 아이를 낳은 이후로는 그러기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전화통화로나 안부를 전하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 언젠가부터는 그마저도 뜸하게 되었고 무소식이 희소식인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제가 안부 인사차 전화를 하면 외삼촌은 걱정 가득한 목소리로 혹시 무슨 일 있냐고 물으시곤 했을 정도로요. 그러다 결혼하고 4년쯤 됐을 때였어요. 갑자기 남편이 회사를 그만두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왜?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어?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이참에 내 사업을 해볼까 하고. 자기도 알잖아. 나 영업 실력 좋은 거. 근데 죽어라 계약 따내면 뭐해? 회사엔 몇십억, 몇백억짜리 계약을 따줘도 내 손에 들어오는 건 꼴랑 인센티브 몇 푼뿐인걸. 그래서 말인데 자기 외삼촌한테 사업 자금 좀 대달라고 하면 안 될까? 나 회사 나오면 내 쪽으로 거래처 옮겨주겠다는 데가 꽤 많아서 절대 실패할 일 없거든. 여보, 우리 예림이 생각해서라도 아빠가 영업직 회사원인 것보다는 어엿한 업체 사장인 게 낫지 않겠어? 당신 뜻은 잘 알겠는데 그러다 잘 안 되면 그때는 어떡해? 자기 나이에 재취업이 쉬운 것도 아니잖아. 시작도 하기 전에 안 될 거부터 걱정이야. 정 안 되면 안성 내려가서 농원 일이나 하지 뭐. 모르긴 해도 자기 외삼촌도 좋아하실걸? 그러니까 나 믿고 한 번만 밀어주라. 응? 솔직히 썩 내키지는 않았어요. 안정적인 직장 나와서 앞날도 보장되지 않는 도박을 하겠다는데 왜 안 그렇겠어요? 게다가 애까지 있는 처지에 말이죠. 그래서 차일 피일 대답을 미루고 있었는데 하루는 시어머니께서 찾아오셨더라고요. 평소보다 사근사근 하신 게 말 안 해도 무슨 얘기를 하러 오셨는지 알겠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집에 오신 지 10분도 안 돼서 어머님이 제 남편 사업 얘기를 꺼내셨어요. 내가 능력이 되면 내 돈으로 밀어주고 싶지. 근데 너도 알다시피 우리가 그럴 형편이 되니? 니들 결혼 앞두고 궁합 보러 갔을 때 거기서도 그러더라. 우리 애가 사업을 하면 크게 될 사람이라고. 그런 걸 부모 잘못 만난 탓에 저러고 남의 회사에서 재주 썩히고 있으니 이게 말이 되는 일이니? 아가, 내가 너한테 부탁 좀 하마. 네 외삼촌한테 말해서 네 남편 사업자금 좀 대달라고 그래. 내 아들 혼자 좋으라고 이러는 거 아니잖니? 우리 애 돈 잘 벌면 너랑 예림이가 좋지 내가 좋니? 한동안 남편과 시어머니가 번갈아가며 나를 들들 볶는 바람에 결국 저는 외삼촌한테 이 얘기를 전했고 얼마 뒤 외삼촌은 제 통장으로 3억을 보내주셨어요. 저 결혼할 때도 신혼집 준비하는데 1억이나 보태주셨던 터라 너무 미안해서 미치겠더라고요. 하지만 저와는 달리 남편은 좀 실망한 표정이었어요. 3억으로는 좀 빠듯한데 자기 외삼촌이 보기보다 통이 좀 작은 사람인가 보다. 창업자금인데 3억은 좀 그렇지 않나? 구멍가게 차리는 것도 아닌데 말이야. 어머, 이 사람 말하는 것 좀 봐. 싫으면 내놔. 기껏 생각해서 도와줬더니 뭐? 3억이 적어? 진짜 배부른 소리 하고 있네. 생각을 해봐. 요즘 세상에 누가 담보 하나 없이 3억이나 빌려주겠어? 어림도 없지. 우리 삼촌이나 되니까 그 큰 돈을 아무 조건 없이 빌려준 거라고. 근데 자기 말이 좀 이상하다. 말끝마다 빌려준 거라니. 외삼촌이 내 사업에 투자하는 거 아니었어? 사실 외삼촌은 갚으라는 말 없이 보내주신 돈이었지만 공짜 돈이라고 하면 남편이 쉽게 생각할 것 같아서 내 선에서 빌려준 돈으로 둔갑시켰어요. 그랬더니 남편 표정이 싹 달라지더라고요.
무슨 소리야. 당연히 갚아야지. 차영증도 써서 삼촌한테 보내야 돼. 그럼 돈 3억이 네 집 개 이름인 줄 알았어? 아니, 당연히 갚아야지. 나도 갚으려고 생각했었어. 남편은 차용증을 쓰는 내내 떨떠름한 표정이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거짓말을 하길 잘했다 싶더라고요. 공짜 돈이라고 쉽게 봤던 게 분명했으니까요.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회사는 1년도 넘기지 못하고 꼬꾸라졌어요. 쉽게 계약을 따낼 수 있을 거라고 장담했던 남편이 이렇다 할 실적을 내지 못했거든요. 직원들 월급에 사무실 임대료로 돈만 까먹고는 결국 회사 문은 닫게 되었어요. 회사를 정리하고 남은 돈 1억 3천은 일단 외삼촌 계좌로 보내드렸어요. 나머지는 차차 갚겠다고 말씀드렸고요.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마흔을 바라보는 나이에 재취업이 쉬울 리 없잖아요. 운 좋게 들어간 곳도 연봉이 신입 수준에 불과했고 그마저도 실적이 저조하자 몇 개월도 안 돼서 쫓겨나기를 반복했어요. 그렇게 몇 년을 버티다 보니 어느새 전세 보증금도 다 까먹고 생활은 카드론과 현금 서비스로 돌려막기를 하는 처지가 되었어요. 이제 더는 버틸 희망조차 없어진 그때 외삼촌이 저희 집으로 찾아왔더라고요. 여기서 고생하지 말고 나랑 같이 안성으로 가자. 가서 농원이라고 살면 너희 세 식구 입에 풀칠이야 못하겠니? 최서방, 기운 차리게. 자네가 이렇게 넋놓고 있으면 어쩌나? 처자식을 생각해야지. 이제 조금 있으면 예림이도 학교에 들어갈 텐데 아빠라는 사람이 허구한 날 집에서 술독에 빠져있으면 어떡해? 일어나게 어서. 삼촌은 반지하 월세방에 살고 있던 저희 식구를 데리고 안성으로 내려가셨어요. 그리고는 남편한테 농원 일을 가르치셨죠. 사업이 망하고 다니던 회사에서도 연달아 업무 실적을 핑계로 쫓겨났던 남편은 자존감이 바닥을 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외삼촌 옆에서 농원 일을 배우면서 조금씩 예전의 모습을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서울에 있을 땐 식당 일도 하고 팥줄 일도 하면서 닥치는 대로 일을 해서 돈을 벌었던 저 역시 외삼촌 덕분에 육아와 살림만 챙기게 되었고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 어느새 저희 딸이 10살이 되었어요. 제가 부모님을 잃고 혼자 남겨졌던 그 나이였죠. 그런데 하필 그때 반갑지 않은 불청객들이 집에 찾아왔지 뭐예요. 오랫동안 연락을 끊고 살았던 큰아빠였어요.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른 만큼 그 사이 많이 늙으셨더라고요. 하지만 달라지지 않은 점도 있었어요. 정민아, 내가 이렇게 부탁한다. 더도 말고 딱 1억만 빌려줘. 오죽하면 내가 조카인 날 찾아와서 이런 부탁을 하겠냐? 저 그런 돈 없어요. 그리고 있어도 못 드려요. 저 결혼한다고 연락드렸을 때 큰아빠가 저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영 끊고 살자고 하셨잖아요. 그래놓고 돈 필요해지니까 찾아오신 거예요. 어떻게 한 입으로 두 말을 하세요? 그땐 내가 어리석었다. 원한다면 지금이라도 사과하마. 그래도 명색이 가족인데 이렇게 모질게 굴 건 없잖니. 가족이요? 큰아빠는 자기한테 필요할 때만 가족을 찾으시나 보네요. 저를 가족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저희 부모님 돌아가시자마자 저 고아원에 보낼 생각부터 하셨어요? 그게 무슨 가족이에요. 가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찾아오지 마세요. 저는 20년이 훨씬 넘도록 연락 한 번 없다가 돈궁해지니까 가족이라는 이름을 앞세워 찾아온 큰아빠를 매몰차게 내쫓았어요. 큰아빠의 존재조차 몰랐던 남편은 그런 제 모습을 보고는 꽤 놀란 듯 보였어요. 하지만 자세한 내막을 묻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뒤 사단이 나고 만 거예요. 돈을 빌려주지 않자 제게 앙심을 품은 큰아빠가 제 남편을 몰래 불러서는 쓸데없는 얘기를 늘어놓은 거죠. 여보, 이 집이랑 농원 당신 거라는 게 사실이야? 자기 부모님이 유산으로 물려주는 거 맞냐고. 말 못하는 거 보니 맞구나. 이야, 난 지금까지 그것도 모르고 자기 외삼촌한테 괜히 미안해했잖아. 그리고 자기 외삼촌이라는 사람 자기 엄마랑 배다른 형제라며? 집에서도 내처진 사람이라던데. 그럼 자기랑 조카 삼촌도 아닌 거잖아. 안 그래? 아니, 그렇게 신원도 불분명한 사람한테 그 오랜 세월 동안 자기 재산을 맡겼던 거야? 도대체 뭘 믿고?
도대체 누구한테 무슨 말을 듣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 아니야. 그리고 내 외삼촌 맞아. 나 10살 때 부모님 돌아가신 이후로 자기 만나 결혼하기 전까지 나 키워준 내 삼촌 맞다고. 큰아버지 말씀은 좀 다르던데 자기 혹시 외삼촌이란 사람한테 생각을 주입당했던 거 아니야? 그래서 그렇게 맹목적으로 믿는 거 아니냐고. 이야, 이거 까딱했다간 엉뚱한 사람한테 전 재산 뺏길 뻔했잖아.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다더니 제 남편도 그랬어요. 제가 아무리 자초지종을 설명해도 좀처럼 미드러들지 않았죠. 그저 머릿속에는 온통 돈뿐이었어요. 그날부터 남편은 외삼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어요. 마치 주인집 아들이 종놈 대하듯 하더군요. 그리고는 일도 전처럼 열심히 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움직여서 일하기보다는 남한테 지시하면서 관리자 노릇만 하려들었죠. 그러던 어느 날 결국 사단이 나고 말았어요. 제 남편이 농땡이를 부리며 일을 제대로 하지 않자 외삼촌이 한마디 했더니 남편이 대들고 나선 거였죠. 보자니까 너무하시네. 내가 내 농원에서 부리는 사람 명령까지 따라야 합니까? 저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그쪽이랑 내 아내가 진짜 삼촌 조카 사이가 아니라는 거. 저희 장모님이랑 배다른 형제라면서요. 집에서도 내쳐졌으면 남남 아닙니까? 그래놓고 무슨 삼촌은. 그리고 앞으론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이 농원이랑 집 내 아내 거잖아요. 암튼 난 할 말 다 했으니까 억울하면 짐 싸서 나가세요. 구차하게 매달리지 말고. 남편의 달라진 태도에 외삼촌은 충격을 받으셨어요. 상황이 그 지경인데도 저한테는 아무 내색도 하지 않으시다가 얼마 뒤 지방에 있는 친구분 농장일 도와주시러 가신다고 나가셔선 연락이 끊어졌어요. 작별 인사도 없이 사라진 외삼촌 때문에 저는 경찰에 실종 신고까지 냈지만 외삼촌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어요. 저는 제 남편이 저지른 짓을 까맣게 모른 채 남편한테 많은 부분을 의지하며 지내게 되었죠. 그런데 그렇게 시간이 3년쯤 지났을까요? 웬 낯선 중년 남자가 저희 집에 찾아오셨더라고요. 자신을 외삼촌의 오랜 지인이라고 밝힌 그분은 저희 외삼촌이 암이 재발해서 외딴 곳에서 홀로 투병 생활을 하고 있다고 알려주셨어요. 그리고는 삼촌이 계신 곳의 주소를 적어주고 가셨죠. 제가 남편한테 당장 가보자고 했더니 글쎄, 그럴 거 뭐 있어. 그렇게 죽는다면 그것도 그 사람 운명인 거야. 그리고 그 지경이 되도록 병원에서 이렇다 할 치료도 하지 않았던 거면 가망 없는 거야. 이런 마당에 굳이 우리가 나서서 돈 쓸 필요 있겠어? 그냥 당신도 마음 정리해. 따지고 보면 자기랑 별 사이도 아닌 사람이잖아. 그게 무슨 소리야? 나랑 별 사이가 아니라니. 에이, 나도 다 알아. 자기 큰아버지가 그러시는데 그 사람 장모님의 배다른 형제라며. 외조부 돌아가시고 집에서도 쫓겨나서 밖에서 살았다던데. 그럼 남이나 마찬가지지 무슨 삼촌은. 암튼 쓸데없는데 돈 쓸 생각하지 말고 자기 모른 척해. 그동안 자기 부모님 유산 관리한답시고 해먹은 돈도 꽤 될 테니까 미안한 마음 가질 거 없어. 그 순간 내 남편이 사람 같아 보이지 않았어요. 돈에 환장한 괴물 같더라고요. 그 사람? 당신한테는 고아인 날, 이날 이때까지 키워주고 보살펴준 우리 외삼촌이 그 사람이야? 사람 참 무섭다. 우리 삼촌 돈 받아가며 회사 차리고 회사 망한 뒤에는 굶어 죽을 판인 거 데려다 먹여주고 재워준 은인을 그깟 돈에 눈이 멀어서 그 사람이라고 하다니. 당신 내가 아는 내 남편 맞아? 어쩜 사람이 이래.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당신은 그러면 안 되지. 우리 삼촌한테 그렇게 은혜를 입었으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당신이 안 가겠다면 좋아. 나 혼자 갈게. 당신이 뭐라고 하든 난 우리 삼촌 살려야겠으니까 나 말리지 마. 서운한 마음에 혼자 집을 나서려는데 남편이 따라 나오더라고요. 그 정신에 어떻게 그 산골까지 가겠냐면서 자기가 태워다 주겠다고 하더군요. 생각 같아선 남편 손을 뿌리치고 싶었지만 차가 없이는 외삼촌이 있는 곳까지 가기 힘들 것 같아서 못 이기는 척 남편 차에 올랐어요. 한참을 달려서 도착한 곳은 강원도 어느 산골이었어요. 삼촌이 지내고 있는 곳은 말이 집이지 다 쓰러져가는 토굴 같은 곳이었어요. 뼈만 앙상한 채로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니 눈물만 쏟아지더라고요. 삼촌을 흔들어 깨워봤지만
몸에 기운이 없어서 그런지 좀처럼 일어나지를 못했어요. 여보, 차에 시동 좀 걸어. 근처 병원에라도 모시고 가서 링거라도 놔드려야겠어. 이 사람이 미쳤어? 놔두면 죽을 사람을 뭐하러 돈 들여가며 살려. 그냥 둬. 이것도 다 이 사람 팔자야. 뭐?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눈앞에서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너는 그놈의 돈 타령이냐? 그리고 지금 네가 먹고 쓰는 그 돈이 네 거니? 내 돈이야. 내가 내 돈을 어떻게 쓰든 넌 상관할 자격이 없는 거라고. 그렇게 돈이 좋으면 네 손으로 벌어서 써. 난 내 재산 다 털어서라도 우리 삼촌 살릴 거니까. 넌 네 갈 길 가라고. 대신 나갈 땐 네 몸만 들고 나가. 내 돈으로 산 거 하나라도 들고 나갔다간 절대로 경찰에 신고할 테니까. 아, 저 차도 두고 가. 저거 우리 삼촌이 산 차잖아. 꼴 보기 싫으니까 당장 꺼지라고. 야, 이 미친년아. 넌 네 남편보다 그놈의 반쪽짜리 삼촌이 중요하냐? 그리고 네가 뭘 모르나 본데 부부가 이혼할 때는 한쪽에 특별한 귀책 사유가 없는 이상 재산 분할을 해야 하는 거야. 집이면 농원까지 전부 반으로 나눠야 한다고. 뭘 알고나 까불어. 남편은 기세등등하게 큰 소리를 쳤어요. 모르는 건 너지. 집이랑 농원이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는데 확인은 제대로 해봤니? 우리 삼촌 이름으로 되어 있어. 내가 애초에 삼촌한테 다 넘겼다고. 우리 부모님 유산은 그동안 다 쓰고 사라진 지 오래야. 네가 툭하면 내 친정에서 끌어다 쓴 돈들 그게 우리 부모님 유산이었다고. 그러니까 너랑 나 이혼해도 네가 챙겨갈 수 있는 돈은 한 푼도 없단 얘기야. 그뿐이니? 네가 우리 삼촌한테 빌려 쓰고 안 갚은 1억 7천 이혼할 때 그것도 확실히 해결해 주길 바래. 안 그러면 소송인 거 알지? 내 할 말 끝났으니까 당장 차키 내려놓고 여기서 나가. 그제야 상황 파악이 된 남편은 자기가 병원까지 데려다 주겠다며 어떻게든 제게 달라붙어 보려고 했지만 어림도 없는 일이었죠. 남편을 내쫓은 저는 119에 전화해 외삼촌을 모시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얼마 뒤 외삼촌을 저희 집에서 가까운 병원에 입원시켰죠. 아무도 나를 걷어두지 않을 때 제게 손을 내밀어준 외삼촌을 이렇게 보낼 수가 없었거든요. 병원에 입원한 뒤 조금씩 체력을 회복한 외삼촌은 항암 치료를 시작했어요. 큰 차도를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지만 그래도 끝까지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보기로 했거든요. 하지만 약 때문에 음식물 섭취가 힘든 외삼촌은 식사를 거부하기 일쑤였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외삼촌한테 통사정을 하면서 기어이 한 숟가락이라도 떠먹이곤 했죠. 삼촌, 나 진짜 고아 만들기 싫으면 삼촌이 털고 일어나야 돼요. 아무리 무서운 병도 사람의 의지가 강하면 떨어져 나가기 마련이라고요. 어떻게든 살아요. 살아서 삼촌 인생 다 바쳐서 키운 이 조카한테 효도도 받고 조카 손녀딸 자라는 모습도 보시라고요. 삼촌, 제발 날 위해서 살아줘요. 네? 조카의 눈물에 삼촌은 젖먹던 힘까지 짜내가며 투병 생활을 이어가셨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토하고 먹기를 반복하면서도 식사를 거르지 않으셨죠. 그리고 2년이 지난 지금은 집에서 생활을 하시면서 농원도 둘러보실 정도로 상태가 많이 호전되었어요. 물론 여전히 항암 치료도 병행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전보다는 훨씬 좋아지셨죠. 이제는 이혼녀가 된 저는 다행히 양육권을 얻어서 딸아이를 데리고 삼촌 집에서 함께 살고 있어요. 남편은 딸아이와 한 달에 2번씩 만나고 있고요. 갈라설 때 빤스 한 장까지 탈탈 털리고 나간 남편은 여전히 저희 집과 농원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어요. 딸아이와 만날 때마다 우리 부부의 재결합을 종용할 정도로요. 하지만 어림도 없어요. 이미 그 시꺼먼 속을 알아버렸는데 그런 인간이랑 미쳤다고 재결합을 하겠어요? 어림도 없는 소리죠. 양육비도 10원 한 장까지 다 받아낼 겁니다. 현재로서는 농원 일에 삼촌 간병, 집안일과 애 뒷바라지까지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정도로 바쁘지만 그래도 삼촌이 제 곁에서 오래오래 사실 수만 있다면 이런 건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제보다 나은 오늘, 그리고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기대하며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렵니다. 여러분도 많이 응원해주세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든이 넘은 친정엄마와 함께 살고 있는 여성이에요. 환갑이 넘은 제가 여든 넘은 엄마를 모시고 산다고 하면 사람들이 다들 놀래요. 힘에 부치지 않냐? 엄마가 딸을 너무 힘들게 하는 거 아니냐? 말들이 많지만 저는 엄마랑 함께 사는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하답니다. 제 어린 시절은 파란만장 그 자체였어요. 제 나이 9살 때 아빠가 사고로 세상을 떠나시고 저는 엄마와 함께 강원도 산골에서 살아야 했어요. 원래 저희 가족이 살던 곳은 전주였는데 아빠가 사고를 당한 곳이 강원도라서 장례를 치르러 강원도 고성까지 가야 했거든요. 그곳은 아빠의 고향이기도 했어요. 아빠가 사고를 당한 것도 친가에 갔다가 사고를 당한 거였죠. 친할머니는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는 저와 엄마를 붙잡으셨어요. 남편도 없이 여자 혼자 어린 딸을 어떻게 기르느냐며 그냥 여기서 살라고 하셨죠. 당시 저희 엄마는 친정도 친척도 없던 처지라서 시어머니 말씀을 거역하기 힘드셨나 봐요. 그래서 전주집을 정리하고 친가 근처에 집을 얻어 살게 되었죠. 그런데 그게 다 친할머니와 아빠 형제들의 계략이었던 거예요. 애초에 친가 식구들한테는 저희 모녀의 안위는 안중에도 없었거든요. 그저 아빠의 재산을 고스란히 뺏을 생각뿐이었던 거예요. 저희 모녀가 고성에 정착할 때 작은 아빠는 집을 얻어주겠다며 전주집을 정리할 돈을 받아가셨어요. 형수님은 세상 물정을 잘 모르잖아요. 게다가 여기 실정은 형수보다는 제가 더 잘 아니까 나한테 다 맡기세요. 숙자 학교도 보내야 하고 앞으로 형님 빈자리가 많이 느껴지시겠지만 나 딸이다 생각하고 잘 보살필 테니 걱정 마세요. 악마는 웃는 얼굴로 다가온다고 세상 온화하게 보이던 작은 아빠는 그렇게 저희 집 전 재산을 받아가고는 오막살이 같은 집을 구해주셨어요. 그래놓고는 오히려 큰 소리를 치셨죠. 형수가 뭘 알아요. 이 동네 집값이 원래 그래요. 형수가 준 돈으로는 방 한 칸 구하기 힘들걸 내가 사정사정해서 얻은 거라고요. 아씨, 내가 미친놈이지. 기껏 힘들게 일해주고 죽은 형제상 떼어먹은 파렴치한 취급이나 당하다니. 형수, 나 이 기분으로 도저히 형수 얼굴 못 보겠으니까 앞으로는 우리 모른 척하고 삽시다. 먹긴 놈이 성낸다고 오히려 저희 엄마 탓을 하던 작은 아빠는 얼마 뒤 고향을 떠났어요. 엄마가 수시로 친가에 가서 돈 돌려달라고 사정을 했더니 아예 야반도주를 해버린 거죠. 어머님은 도련님이 어디로 갔는지 아시죠? 제발 알려주세요. 그 돈 저희 전 재산이에요. 그거 없으면 저랑 숙자랑 굶어 죽는다고요. 얘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게냐. 그 돈으로 니들 사는 집 구한 건 나도 다 아는 사실인데 왜 내 아들을 도둑놈으로 몰아? 물에 빠진 거 구해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네가 제정신이냐? 어머님, 그러지 마시고 도련님 있는 곳 좀 알려주세요. 제발요. 일주일도 넘게 밤낮 가릴 거 없이 친가에 찾아가 통사정을 했지만 친가 식구들 누구도 눈 하나 깜빡 안 했어요. 엄마가 정신을 잃고 쓰러졌을 때도 아무도 꿈쩍 않더라고요. 이러다 엄마마저 죽으면 어떡하나 싶어서 제가 고사리 손으로 엄마를 흔들어 깨웠어요. 잠시 뒤 눈을 뜬 엄마는 모든 걸 체념한 사람처럼 축 늘어져서는 저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때 시체처럼 축 늘어진 엄마의 치맛자락을 잡고 집까지 걸어가던 순간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그렇게 집에 돌아온 엄마는 며칠을 알아 누웠어요. 끼니도 걸은 터라 좀처럼 기운을 차리지 못하셨죠. 보다 못한 저는 옆집에 찾아가 우리 엄마 좀 살려달라고 울며 사정했고 옆집 아주머니가 끓여준 미음을 먹고서야 엄마는 조금씩 기운을 차렸어요. 그러는 동안에도 친가 식구들은
그 누구도 찾아오지 않더라고요. 에그, 남편 앞서 보내고 그나마 있던 돈도 시동생한테 털려 먹었으니 살 희망이 어딨겠어. 그래도 애기 엄마야. 자식 생각에서라도 훌훌 털고 일어나. 지금 당장은 눈앞이 캄캄하고 어떻게 먹고 사나 막막하겠지만 그래도 살아보면 살아친다오. 정모하면 내가 재치자리라도 알아봐 줄게. 명의 잘 키워줄 사람도 알아봐 주고. 그러니 일단 기운부터 차려. 말이 씨가 된다고 옆집 아주머니의 말이 얼마 뒤 현실이 될 거라고는 꿈에도 몰랐어요. 자리를 털고 일어난 엄마는 품팔이부터 온갖 허드렛 일을 해가며 돈을 벌었어요. 하지만 총구석에서 버는 돈이라고 해봐야 겨우 모녀가 입에 풀칠할 정도였죠. 그나마 지천에 깔려있는 나물이며 호박, 가지 같은 채소들로 반찬을 할 수 있으니 근근히 버틸 수는 있었지만 제가 학교에 들어가고부터는 이래저래 돈 들어갈 일이 늘어서 엄마의 시름이 가실 날이 없었어요. 아빠가 살아계실 때는 전주에서 밥술 깨나 뜨고 살았던 터라 배고픔이 일상이 된 이 상황이 좀처럼 익숙해지지 않았어요. 지금까지도 그때만 생각하면 차라리 엄마랑 전주에서 버티고 살았다면 엄마도 나도 힘들지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하곤 해요. 그랬다면 엄마와 제가 헤어지는 일도 없었을 테니까요. 제가 9살 여름 방학식을 하던 날이었어요. 동네 아이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며 집으로 돌아왔는데 웬일로 엄마가 집에 계시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남의 집 일을 해주느라 논이며 밭에서 일을 하고 계실 엄마가 말이에요. 엄마랑 얘기를 나누고 있던 옆집 아주머니는 저를 보자 평소보다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숙자 이제 오니? 내일부터 방학이지? 우리 숙자 방학도 했는데 아줌마가 서울 구경 시켜줄까? 서울 구경이라는 말에 뛸 듯이 기뻤지만 대답보다는 엄마 눈치를 먼저 살폈어요. 그러자 엄마가 지그시 저를 바라보시며 그러시는 거예요. 가고 싶어? 그럼 가자. 정말? 애들이 그러는데 서울은 엄청 크고 자동차도 많고 동물원에 사자랑 호랑이도 있대. 그럼 나 그거 볼 수 있는 거야? 그래, 동물원도 가고 남산도 가고 숙자가 원하는 데 다 가보자.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강원도로 이사를 온 이후로 먹고 싶은 것도 하고 싶은 것도 모두 포기하고 살았던 터라 서울 나들이에 들뜬 건 당연한 일이었죠. 며칠 뒤 저는 엄마 손을 잡고 서울로 갔어요. 정신이 없을 정도로 차들이 많고 사방에서 빵빵거려서 엄마 치맛자락을 꼭 쥔 채 걸어야 했지만 눈앞에 펼쳐진 별천지에 마냥 들뜨고 기쁘기만 했어요. 그리고 해가 서서히 저물어 가던 무렵 엄마는 대궐 같은 양옥집에 저를 데리고 갔어요. 그 집에는 제 또래의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백지찬처럼 하얀 얼굴에 한쪽에 보조기를 끼고 있었어요. 불편한 다리로 절룩거리며 제 옆으로 온 아이는 제 앞에 인형을 불쑥 내밀었죠. 그러자 그 집 아주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명희야, 숙자가 마음에 드니? 같이 놀고 싶어? 그러자 여자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숙자야, 엄마는 아줌마랑 얘기 좀 하고 있을 테니까 명희랑 가서 놀아. 명희 방에 가면 인형도 많고 책도 많단다. 제가 엄마 눈치를 슬쩍 봤더니 엄마가 고개를 끄덕이시며 가서 놀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명희를 따라 그의 방에 들어가 놀았고 난생 처음 보는 값비싼 장난감을 가지고 노느라 시간 가는 줄도 몰랐어요. 그러다 졸음이 밀려와 꾸벅꾸벅 졸았어요. 그러다가 언뜻 눈을 떴는데 저희 집보다도 훨씬 큰 방에 저 혼자 덩그러니 누워있더라고요. 캄캄한 방 안에 홀로 누워있던 저는 엄마를 찾아 거실로 달려나왔어요. 그런데 사방을 둘러봐도 엄마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 엄마 어딨어요? 숙자야, 너희 엄마가 일이 생겨서 먼저 가셨어. 여기서 밥 잘 먹고 명희랑 사이좋게 지내고 있으면 엄마가 너 데리러 올 거야. 싫어요. 나 엄마 따라 갈래요. 우리 엄마 어딨어요? 아줌마, 제발 우리 엄마 좀 불러주세요. 아주머니는
울고불고 난리를 치며 집을 나가려는 저를 끌어안으며 그러시더라고요. 숙자야, 아줌마가 약속할게. 엄마랑 꼭 만나게 해줄 테니까 그때까지만 여기서 살자. 지금 밖에 나가도 너 엄마 못 찾아. 오히려 길이 갈리면 영영 엄마를 못 보게 될 수도 있다고. 그래도 나갈 거야? 하루 종일 엄마를 따라 걸었던 서울 풍경을 생각하니 아주머니 말이 거짓말 같지는 않았어요. 사실 그 많은 차들과 사람들 속에서 우리 엄마를 찾을 자신이 없었거든요. 혹여 서울 한복판에서 길이라도 잃는다면 그때는 정말 엄마와 영영 이별을 하게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아주머니 말대로 엄마를 기다리기로 했어요. 잠깐이면 될 줄 알았던 기다림은 결국 제가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이어졌죠. 아주머니 도움으로 중학교까지 다니는 동안 저는 다리가 불편한 명희의 수행 비서처럼 살았어요. 대신 책가방을 들어주고 학교에서 화장실에 갈 때도 늘 제가 따라다니며 부축을 해주었죠. 아주머니께서 학교에 얘기를 해놓은 덕에 저는 매년 명희와 같은 반 짝꿍으로 지낼 수 있었어요. 집에 돌아와서는 식모들과 함께 집안일을 거들었고 매달 용돈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죠. 수업이 끝나고 명희와 함께 교문을 나섰는데 그날따라 기사 아저씨가 늦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마침 저희 학교 앞을 지나던 남학생 무리가 저와 명희를 보고는 힐끔대더라고요. 처음엔 명희 다리에 채워진 보조기교를 보고 놀리는 건가 했는데 잠시 뒤 잘생긴 남학생 하나가 저희 쪽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저는 습관적으로 명희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명희 앞을 가로막으며 앞으로 나갔죠. 그랬더니 명희가 저를 옆으로 확 밀치더라고요. 그 바람에 바닥에 꼬꾸라진 저는 무릎이 까졌고 선혼색 피가 번져 나왔어요. 자기 때문에 내가 다쳤는데도 명희는 저한테 눈길조차 주지 않고 남학생 얼굴만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마치 얼빠진 사람처럼요. 그제야 명희가 그 남자애한테 반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때부터였어요. 남학생이 얼른 달려와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저를 일으켜 세워준 거예요. 괜찮아? 많이 다친 거 아냐? 그러면서 멀뚱히 서 있는 명희를 보고는 인상을 쓰며 말했어요. 야, 넌 사람을 밀쳤으면 최소한 사과는 해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러자 명희가 마음이 상했는지 버럭 소리쳤어요. 보면 몰라? 난 다리 병신인데 어떻게 그럼? 그게 무슨 상관이니?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하는 게 그렇게 힘드냐? 보아하니 넌 다리가 병든 게 아니라 마음이 병든 것 같다. 그러면서 손수건을 꺼내 피가 난 부위를 닦아주었어요. 남학생은 저희 옆 학교 학생으로 저희와 같은 중3이었어요. 공부를 꽤 잘하는지 경기고등학교에 진학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기사 아저씨가 도착하는 바람에 긴 이야기를 나누지는 못했지만 남학생은 제게 마음이 있던 모양이었어요. 저희 쪽으로 다가온 것도 제게 말을 걸어보려고 그랬던 거라고 하더군요. 서로 통성명을 하는 걸 끝으로 명희와 저는 차에 올랐고 남학생은 저희가 탄 차가 안 보일 때까지 손을 흔들었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 명희는 제게 무척이나 차갑게 굴기 시작했어요. 사춘기를 지나면서 외모 콤플렉스 때문에 성격이 모나게 변한 명희였지만 저한테는 변함없이 잘해주던 아이인데 자기가 반한 남학생이 제게 관심을 주자 순식간에 변해버린 거죠. 평소에도 질투심이 남달라서 제가 다른 친구들과 말이라도 섞으면 울고불고 질색을 하는 앤데 이번엔 제가 버림받게 되었네요. 화가 난 명희는 끝끝내 저를 집에서 내쫓고야 말았거든요. 숙자야, 이제 너도 중학교를 나왔으니 네 인생을 찾아가야 하지 않겠니? 언제까지고 널 우리 집에 잡아놓는 것도 이제 미안해서 안 되겠구나. 그래서 말인데 네가 지낼 곳을 알아봤어. 아주머니는 제가 일을 하며 숙식을 제공받을 수 있는 오공장을 주선해 주시며 그동안 고생 많았다고 돈도 챙겨주셨어요. 명희가 이제 제가 싫다던가요? 그래서 내보내시는 거예요? 아주머니는 한사코 아니라고 하셨지만 저도 눈이 있고 귀가 있는데 모를 리가 있나요?
아무튼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는데 안 나가겠다고 버틸 수만은 없었던 저는 대신 아주머니께 부탁을 드렸어요. 언제고 저희 엄마가 날 찾아오면 제가 일하는 곳을 꼭 알려달라고요. 아무리 힘들어도 절대로 그 공장을 그만두지 않을 테니까 꼭 부탁한다고요. 그렇게 저는 공장에서 미싱 돌리는 일을 하게 되었어요. 명인의 집을 나온 이후에도 아주머니 생신 때는 선물을 사들고 찾아가곤 했습니다. 비록 끝까지 인연을 이어가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갈 곳 없는 저를 키워주시고 중학교까지 보내주신 은인이니까요. 명희가 나를 보고 싶어 하지 않을 것 같아서 밖에서 따로 만나거나 명희 없을 때 집에 찾아가곤 했는데 그럴 때마다 아주머니는 명희 소식을 들려주곤 하셨어요. 저희 사이가 갈라진 거에 대해 많이 안타까워하셨거든요. 명희도 저를 그렇게 내친 거에 대해 많이 후회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에도 화해하지 못했던 건 그놈의 자존심 때문이었죠. 명희는 제가 먼저 숙이고 들어오길 바랐고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아 버틴 탓입니다만 생각해보면 우리 둘 다 철이 없었던 거죠. 명희와 다시 얼굴을 마주한 건 명희가 고등학교를 마치고 미국으로 유학을 떠날 때였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보자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부둥켜 안고 펑펑 울었어요. 언제 다시 보게 될지 모른다 생각하니 그동안 쌓여있던 앙금보다는 서로에 대한 그리움이 컸던 덕분이죠. 기집애야, 그간 나 많이 미워했지? 나도 내가 잘못한 거 아는데 그래도 너니까 날 이해하고 받아줄 줄 알았어. 어떻게 나가란다고 바로 나가냐? 난 그저 너 골탕 먹이려고 해본 말이었는데. 나도 어려서 속이 좁아 그랬지 뭐. 나도 알고 있었어. 네가 정말 날 내보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걸. 내가 너한테 가서 말로 풀었으면 될 일이었는데 참 바보 같았지. 아니야, 내가 못돼 먹어서 그래. 숙자야, 나 미국 가서 다리 고치고 오면 그때 다시 예전처럼 붙어 다니자. 그때까지 잘 지내야 돼. 짧은 만남이었지만 그래도 늘 가슴에 묵직하게 박혀있던 돌이 빠져나간 것 같아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21살이 된 저는 그 공장 재단사와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여보, 나 공장 일 계속 하고 싶어. 여기서 누굴 좀 기다려야 하거든. 누굴? 설마 남자는 아니겠지? 자기도 참, 그런 거면 내가 당신한테 말을 할까봐? 남자가 아니라 우리 엄마야. 9살 때 헤어진 우리 엄마. 엄마 때문에라도 난 공장 일 그만 못 두니까 당신도 그렇게 알아. 허락 안 해주면 나 결혼 안 해. 이래, 돈도 버는데 내가 왜 반대를 하겠어. 그렇지만 이런 애도 우리 집 일에 소홀히 하는 건 안 돼. 돈으로 장남 노릇은 못해도 성의로는 제대로 장남 노릇하고 살 생각이니까. 남편은 7남매 중에 장남으로 형제들 중 유일하게 서울에 올라와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 시동생이고 시누이고 심지어 사돈의 팔촌까지 서울에 볼 일이 생기면 다들 우리 신혼집에 드나들곤 했죠. 고작 두 사람이 누우면 딱 맞을 사글세 단칸방에서 그 많은 손님을 치렀던 걸 생각하니 새삼 제 자신이 기특하고 안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겨울엔 그래도 서로의 온기가 도움이 되기도 했지만 삼복더위에는 지금처럼 에어컨도 없던 터라 정말 죽을 맛이더라고요. 하루 종일 공장에서 미싱을 돌리느라 파김치가 된 몸으로도 우리 집에 불청객처럼 찾아든 시댁 식구들 밥까지 차려 먹이려니 여간 피곤한 게 아니었어요. 우리 부부만 있을 때는 김치찌개 하나만 끓여도 군말 없이 해결이 될 일이었지만 시댁 식구들한테는 그런 게 안 통했어요. 한 번은 시동생이 집에 왔는데 하필 그날따라 집에 찬거리가 없어서 저녁 한 끼만 있는 반찬에 먹자고 했어요. 너무 늦어서 시장도 문을 닫은 터라 어쩔 수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시댁에 내려가 어머님께 뭐라고 했는지 어머님이 대파며 호박, 가지, 말린 생선까지 바리바리 싸들고 저희 집으로 오셨지 뭐예요. 아무리 보고 배운 게 없어도 그렇지 하루 종일 일하고 온 남편 상에 쉬어 빠진 김치 쪼가리에 말라 비틀어진 무말랭이가 말이 되냐? 그걸 먹고 어디 힘이나 나겠어? 난 이날 이때까지 층층 쉬하에 애들을 7이나 낳아 길렀지만 국이며 찌개 없이 밥상 차린 적은 한 번도 없다. 어머님,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그때는 공장 야근이 겹쳐서 장을 못 봐 그런 거지만 평소엔 제대로 챙기고 있어요. 너 지금 밖에서 일 좀 한다고 시애미 앞에서 유세 떠는 거냐? 그렇게 따지면 나도 논이며 밭일이며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눈코 뜰 새 없이 일하고 사는데 왜 너만 거지새끼 동양밥그릇 같은 밥상을 차리냔 말이다. 이게 다 근본 없는 집안에서 자라서 그런 거 아니드냐? 왜? 내 말이 틀렸냐? 그놈의 근본. 어머님이 툭 하면 내뱉는 그 말은 나이 선 칼보다도 날카롭게 내 가슴을 찔러댔어요. 그렇다고 반박할 말도 없었죠. 그 다음에 이어질 말을 불보듯 뻔히 아니까요. 세상에, 나는 일 날 때까지 자식 새끼들 키우느라 허리가 휘면서도 내 새끼 버릴 생각은 추호도 해본 적이 없다. 내가 죽으면 죽었지 생때 같은 내 새끼를 어떻게 버려. 그런 거 보면 네 친정어머니는 참 어지간한 사람이다. 지 새끼를 버리고 어떻게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사는 지원. 너도 나중에 네 엄마 닮을까 봐 걱정이다. 어머님, 꼭 그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차라리 저한테 뭐라고 하세요. 제 엄마 욕하지 마시고요. 어머님도 여자잖아요. 어머님도 누군가의 자식이잖아요. 오죽했으면 자식을 버렸겠어요. 미워해도 제가 미워해야죠. 욕을 해도 제가 해야 한다고요. 왜 어머님이 알지도 못하는 저희 엄마 욕을 하세요? 이게 어디서 고개를 빳빳이 들고 대들어. 네가 이러니까 네 엄마가 욕을 먹는 거다. 오죽하면 내가 일명식도 없는 네 엄마 욕을 하겠냐. 어디서 저런 걸 데려와선? 아, 내 새끼만 불쌍하지. 어쩌면 시어머니들은 하나같이 못됐을까요? 자기 자식들한테는 한없이 온화하면서 왜 남의 자식한테는 그렇게 표독스럽냐고요. 저희 결혼할 때 숟가락 하나 보태준 것도 없으면서 저희 집에 군 식구 딸려 보내는 건 물론이고 시동생들 학비 내야 된다고 제 월급 내놓으라는 말을 어쩌면 그렇게 당연하게도 하는 건지 모르긴 해도 내 친정 부모가 제 남편한테 똑같이 그랬다면 당장 헤어지라고 난리쳤을 겁니다. 당신도 한때는 누군가의 며느리였고 시집살이에 눈물 흘려 봤을 텐데도 어쩌면 그리 며느리 마음을 몰라주는지 야속하게 그지없었어요. 공장일 하랴 시어머니와 시누이 시동생한테 시달리랴 몸도 마음도 멀쩡할 날이 없던 저는 날이 갈수록 살이 쭉쭉 빠졌어요. 그래서 제가 임신을 한 사실도 너무 늦게 알게 되었죠. 제가 원래 생리불순이 심해서 자주 거르곤 하는데 그 바람에 임신 7개월이 다 되어서야 알게 되었지 뭐예요. 아유, 미련한 년. 애미가 돼서는 뱃속에 새끼가 들어선 것도 몰랐다냐? 도대체 너는 제대로 하는 게 뭐가 있냐? 어쩌면 하나부터 10까지 내가 가르쳐야 되느냔 말이야. 너 그러다가 내 손주 잘못되기라도 했으면 그땐 어쩔 거냐? 미련해도 어쩌면 그렇게 미련할까? 제 임신 소식을 들은 시어머니는 축하한다는 말도 없이 저를 꾸중하셨어요. 남들처럼 시부모에 시동생들까지 줄줄이 데리고 사는 것도 아니고 딸랑 지들 둘이 세상 편하게 살면서 뭐가 그리 불만은 많은지 어떻게 된 게 너는 볼 때마다 우거지상이냐. 네가 이러니 내 아들 일이 잘 될 턱이 있어? 복이 들어오다가도 도로 나가겠다. 에휴, 암튼 애 잘못되지 않게 몸간수나 잘해라. 배 나온 모양을 보니 딱 봐도 아들인 것 같으니 귀하게 보살펴.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아들 타령을 하는 시어머니를 보니 조금 겁도 났어요. 이러다가 딸이라도 나오면 그땐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실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그 걱정은 현실이 되고 말았어요. 아유, 세상에. 뭐가 급하다고 달고 나와야 될 거 빼놓고 나왔더냐? 이걸 도로 뱃속으로 집어넣을 수도 없고? 아유, 팔자야. 남들은 첫 딸은 살림 미천이라고도 한다는데 저희 시어머니한테는 씨알도 안 먹히는 소리였어요. 시어머니는 갓 태어난 제 딸아이를 인상 쓰고 내려다보며 저주 섞인 말만 퍼부으셨거든요. 이걸 어디다 써먹어? 밥이나 축내지. 뭐하러 태어나서 내 아들 어깨만 무겁게 하는 건지 원. 넌 뭘 잘했다고 자리보전하고 앉았냐? 나 때는 밭일하다 와서 애 낳고 다음날 바로 밭에 나갔다. 아들을 줄줄이 낳은 나도 그렇게 살았는데 쓸데없는 계집애 하나 낳고 뭔 유세야? 30분 넘게 서슬퍼런 독설만 퍼부어대는 어머님 때문에 결국 저는 눈물을 쏟고 말았어요. 그걸 본 남편이 참다 못해 한마디 거들었죠. 어머니, 그만 좀 하세요.
이 사람 애 낳은 지 고작 하루 됐어요. 제발 산후조리 하는 동안만이라도 쉬게 해주시라고요. 너 지금 네 옆에 내 편 드느라 이 애미한테 성내는 거냐? 아유, 내가 얼른 죽어야지. 이 꼴을 보려고 그 고생을 하고 살았나. 아유, 서러워라. 원통해라. 결국 시어머니는 출산한 지 하루 된 제 앞에서 대성통곡을 하셨어요. 정말 울고 싶은 게 누군데 그 난리를 치고 난 어머님은 그래도 저 먹을 미역국은 끓여주셨어요. 살짝 선잠이 들었었는데 남편이 미역국 끓이라고 소고기를 잔뜩 사다가 어머님께 드리더라고요. 소고기를 본 어머님이 깜짝 놀라시며 뭔 돈으로 이렇게 많이 사왔냐고 핀잔을 주셨더니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괜히 아낀다고 남기지 말고 고기 듬뿍 넣고 끓이라고요. 애 낳느라 고생했는데 잘 먹여야 한다나요? 그 말을 듣는데 그래도 내 남편밖에 없다 싶더군요. 1시간쯤 지났으려나요? 어머님이 상을 들고 방으로 들어오셨어요. 비록 제 마음은 아프게 하셨지만 그래도 친정이 없는 저를 위해 미역국까지 끓여주시니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이나 감사 인사를 하고 국을 떴는데 이상하게 미역국에 들어있어야 할 고기가 안 보이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남편이 미역국 끓이라고 국거리로 소고기를 사온 걸 들었는데 말이죠. 이상했지만 그땐 그저 국을 뜨다 보니 고기가 안 떠졌나 보다 생각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저녁 때 남편이 받은 미역국에는 거짓말 조금 보태서 미역보다 고기가 많이 들어있지 않겠어요? 이번엔 고기가 제법 떠졌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역시나 제 미역국엔 고기가 한 점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도 일 마치고 밤에 돌아온 남편의 미역국에만 고기가 들어있더군요. 그제야 확실히 알았습니다. 어머님이 일부러 제 거에는 고기를 떠주지 않으셨다는 사실을요. 평소에 식탐이 없는 저였지만 그걸 보는데 어쩜 그리 서운하던지 눈물을 참느라 힘들었습니다. 친정엄마만 있었더라면 내가 이런 서름은 안 당했을 텐데 고작 고기 몇 점에 날 버린 엄마까지 그리워지다니 내가 참 정에 굶주렸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어머님은 3일이나 제 산후조리를 돌봐주시고 시골집으로 내려가셨어요. 가시는 순간까지도 저를 원망하는 푸념을 잊지 않으셨죠. 아주 상전이 따로 없다. 어디 감히 며느리가 시애미가 갖다 바친 미역국을 떠먹어? 세상 말세다 말세야. 내 딸 먹을 미역국도 안 끓여본 내가 남의 딸한테 미역국까지 끓여다 바치고 아우 내 팔자야. 뭔 놈의 팔자가 이리 기구하다냐? 에이그 늙으면 죽어야지. 이런 꼴을 보기 싫어 내가 죽어야지. 어머님은 기껏 며느리한테 미역국까지 끓여주시고도 자신의 공을 입으로 다 까먹으셨어요. 딸아이를 낳고 한동안 공장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애도 봐야 하고 살림에 시댁 식구들 뒤치다거리까지 도맡아 해야 했으니까요. 여보, 내가 애를 쉬느라 수입이 줄어서 힘들지 않아요? 어디다 애 좀 맡기고 다시 일할까?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돈이 중요한가? 우리 딸내미랑 마누라가 중요하지. 돈 걱정은 말고 살림이나 해. 남편이 말은 그렇게 했지만 상황이 힘들다는 건 저도 알고 있었어요. 애만 아니면 당장이라도 나가 일을 하고 싶은 심정이었죠. 제가 할 수 있는 건 어떻게든 남편 월급으로 알뜰하게 살아내는 것뿐이었어요. 틈틈이 집에서 부업도 해가며 정신없이 살다 보니 어느덧 딸아이가 7살이 되었고 그 즈음 명인의 아주머니한테 연락이 왔어요. 미국으로 치료를 병행한 유학을 떠났던 명희가 한국으로 돌아온다고요. 연락을 받고 며칠 뒤 아주머니 댁을 찾았던 저는 달라진 명희를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다리가 멀쩡해졌더라고요. 본인 말로는 아직 살짝 절기는 한다는데 제 눈에는 전혀 티가 나지 않았어요. 다리가 나아서 그런가 명희는 전보다 많이 쾌활해졌고 본디 착한 심성이 많이 드러나는 것 같았어요. 서로 살아온 얘기를 나누면서 그간 찝찝했던 앙금은 모두 말끔하게 풀었습니다. 명희는 다시 예전처럼 둘이 붙어 다니기를 원했지만 더 이상 그럴 수는 없었어요. 제게는 딸린 식구들도 있고 제가 감당해야 하는 일들만으로도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벅찼으니까요. 그저 가끔씩
너무 그리울 때 전화 통화나 하자고 했습니다. 언젠가 여유가 생기면 그때 여행도 다니자고 그러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명희가 저희 집으로 찾아왔더라고요. 그리곤 다짜고짜 제 손을 붙잡으며 그러는 거예요. 숙자야, 너희 어머니 공장으로 찾아가셨지? 엄마 만난 거지? 이게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린가 싶어 멀뚱히 쳐다봤더니 엄마랑 내가 집 비운 사이에 너희 엄마가 집에 오셨다나 봐. 내가 그 소리 듣고 한 걸음에 달려왔다. 다행히 우리 집 일하는 애가 널 알잖니. 집단에 너 위한다고 니네 공장을 알려드렸다나 봐. 엄마 만난 거 맞지? 아니, 못 만났어. 아직 안 왔어. 명희야, 정말 우리 엄마 맞대? 엄마가 날 찾아온다고 했대? 우리 엄마는 어떻대? 좋아 보인대? 아픈 데는 없어 보인대? 그동안 애써 마음속에서 지우고 살았던 엄마라는 단어가 되살아나자 걷잡을 수 없는 그리움이 몰려왔어요. 명희 품에 안겨서 한참을 울고 나서야 주소까지 알아가 놓고 왜 지금까지 날 찾아오지 않았나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명희는 저희 엄마가 형편이 많이 나아졌는지 행색도 좋아 보이고 있는 집 사모님 같더라는 자기 집 아이의 말을 전하면서 내일이라도 당장 찾아올지 모르니 기다려보라고 했어요. 저는 그 말만 믿고 다음 날 아침 일찍부터 애를 들쳐업고 제가 일하던 공장으로 갔어요. 하지만 끝끝내 엄마는 오지 않더라고요. 남편은 하루 종일 밥도 안 먹고 공장 앞에서 죽치고 있는 제게 엄마가 오면 알려줄 테니 집에 가 있으라고 했지만 이번엔 길이 엇갈리면 그땐 정말 끝이란 생각에 좀처럼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결국 남편 퇴근 시간까지 공장 앞에서 기다렸던 저는 무거운 발걸음을 돌리고 말았죠. 그 후로도 종종 저는 공장을 찾아갔지만 번번이 허탕을 치고 돌아와야 했어요. 주소도 알면서 엄마가 날 찾지 않는 건 날 만날 생각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닐까. 그럼 왜 명인의 집까지 찾아갔던 걸까? 엄마는 대체 뭔 생각을 하는 걸까?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늘어졌지만 답은 찾지 못했어요. 그렇게 한 달여가 지나고 나니 더는 헛된 기대를 하지 않게 되었어요. 엄마에 대한 기대를 접고 나니 공허한 기분이 들어 더 몸을 혹사하며 일을 했어요. 공장 일은 그만뒀지만 집으로 일감을 가져와 미싱을 돌리곤 했었는데 평소보다 일감을 늘리게 된 거죠. 적어도 미싱을 돌릴 때만큼은 잡생각이 없어져서 좋더라고요. 그만큼 돈도 많이 벌리고요. 잘 될 때는 공장에서 벌 때보다 수입이 좋았어요. 물론 돈을 많이 벌자면 자는 시간도 줄이고 일해야 했지만요. 우리 부부가 이렇게만 벌면 금방 월세집도 벗어날 수 있겠다 생각했던 그때 남편이 뜬금없이 독립을 하겠다지 뭐해요. 나 곧 독립하려고 마땅한 공장이 나와서 이참에 내 공장 차릴 생각이거든. 백날 남의 공장에서 일해봐야 돈을 모으기나 하겠어? 작아도 내 공장 차려서 하는 게 낫지. 우리가 무슨 돈이 있다고 공장을 차려요? 설사 차린다고 해도 거래처도 없이 무슨 수로? 걱정이 앞서는 저와는 달리 남편은 믿는 구석이 있는 사람처럼 느긋했어요. 이 사람아, 남자가 생각도 없이 칼을 뽑은 줄 알아? 내가 다 알아보고 할만하니까 하겠다는 거야. 당신은 그냥 나만 믿고 따라와. 잘못된다고 해도 나한테 기술이 있는데 저 자식 굶기기야 하겠어? 저한테는 말도 않고 이미 모든 준비를 끝낸 남편은 얼마 안가 공장을 열었어요. 그리고 걱정과 달리 공장은 순조롭게 운영이 되었고 하루가 다르게 저희 살림도 펴갔죠. 제 남편 일이 잘 풀리자 시어머니도 더는 제 딸을 계집애라고 구박하거나 저를 힘들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다고 예뻐하시는 것도 아니었지만요. 그런데 다 좋은 일만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남편이 공장을 시작하고부터는 시동생의 시누이, 남편의 친가 외가 사촌들까지 죄다 서울로 올라와 남편 공장에서 일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 바람에 저희 집은 큰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어요. 식구들의 숙식을 담당해야 했으니까요. 매 끼니 식사와 빨래, 청소는 오롯이 제 몫이 되었죠. 공장 일을 할 때보다 더 강도 높은 노동에 시달렸지만 어머님은 늘 저를 집에서 놀고 먹는 식충이 취급을 하셨어요.
제가 뭘 어떻게 해도 어머님 눈에는 좋게는 안 보였을 거예요. 그렇게 10년이 지났고 남편의 공장이 잘 돌아간 덕분에 살림은 전보다 많이 여유로워졌지만 의외로 모은 돈은 없었어요. 죄다 시동생 시누이 학비며 결혼 자금으로 야금야금 들어갔거든요. 저는 공장 일이 바쁠 때는 종종 나가 미싱도 돌려주고 공장 식구들 밥도 해다 날랐지만 딱히 월급을 받지는 않았어요. 내 남편 공장이니 당연하다 생각했지만 나중에 보니 내 희생은 공은 모조리 시댁 식구들이 차지했더라고요. 그럴 줄 알았으면 다만 얼마라도 돈을 받아 챙길 걸 후회했답니다. 말이 옷공장 사장님 사모님이지 저는 제 손으로 융통할 수 있는 돈이 한 푼도 없었어요. 여전히 명인의 아주머니 생신 때 선물을 사거나 정말 가끔 명이랑 만나 밥 한 끼 먹으러 나갈 때도 생활비에서 아낀 돈을 모아 들고 나갈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저와는 달리 시댁 식구들은 너무 많이 변한 거예요. 특히 저랑 동갑인 둘째 시누이는 변해도 너무 변했더라고요. 깡촌에서 집에 젓가락도 변변이 없어서 숟가락 뒷꼭지로 반찬을 떠서 먹던 시누이는 완전 부잣집 사모님처럼 변한 거예요. 저도 한번 못 신어본 유명 브랜드 옷이며 구두, 핸드백까지 주렁주렁 입고 다녔죠. 시누이 남편 벌이가 그리 좋지 못하다는 걸 알기에 더 의아했어요. 아가씨는 무슨 돈으로 그 비싼 옷이며 구두를 사 쓰는 거예요? 어디 꿍쳐둔 돈이라도 있어요? 언니도 참, 나한테 그런 게 어딨어? 큰오빠가 사준 거니까 받아 쓰는 거지. 내 돈 주곤 이런 거 못 사지. 한껏 들떠서 떠들던 시누이는 순간 두 손으로 자기 입을 틀어 막았어요. 우리 그이가 사줬어요? 옷이랑 신발, 백까지 몽땅?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시누이는 입을 닫았지만 결국 모든 걸 실토하고 말았어요. 정확히는 제 남편이 사준 게 아니라 저희 엄마가 져주라고 사준 걸 남편이 지 동생한테 준 거였죠. 저 몰래 저희 엄마랑 연락하는 걸 비밀로 하려고요. 이유는 돈 때문이었어요. 저희 엄마가 명인의 집에 찾아갔던 날 엄마는 바로 제가 일한다는 공장으로 갔던 모양이에요. 거기서 제 남편을 만나게 되었고 제 소식을 전해 들었죠. 하지만 남편은 엄마한테 제가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엄마가 타고 온 차와 차림새를 보고는 있는 집 사모님이라는 걸 알곤 잔머리를 굴린 거죠. 중간에서 저를 잘 구슬려 보겠다며 착한 사위 코스프레를 하면서 사업 자금도 뜯어내고 필요할 때마다 이것저것 받아냈나 봐요. 돈 있는 남자랑 재혼해 생활에 여유가 있던 엄마는 저에 대한 미안함 때문에 제 남편의 요구에 순순히 응해주었고 제 생일이며 명절 때마다 옷과 가방, 구두 같은 것들도 보내주셨죠. 시누이가 입고 쓴 고가의 브랜드 제품들이 그거였어요.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저는 애를 데리고 집을 나왔어요. 하지만 당장 갈 곳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명희한테 전화를 했더니 자기 집으로 오라더군요. 남편의 만행을 다 들은 명희는 변호사를 구해줄 테니 소송을 하라고 했어요. 비용은 자기가 대주겠다면서요. 그 전에 일단 엄마부터 만나보기로 한 저는 남편한테 받은 엄마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 수십 년간 떨어져 살았던 엄마와 만나게 되었죠. 정말 미워했었는데 막상 얼굴을 보니 미움보다는 안도감과 반가움이 더 컸어요. 그래서 다짜고짜 엄마를 끌어안고 펑펑 울었죠. 그렇게 눈물에 모녀 상봉을 한 우리는 지난 10수년간 우리 사이를 막아섰던 제 남편에 대한 복수를 하기로 했어요. 저도 저였지만 엄마가 도저히 용서를 못하겠다며 어떻게든 짓밟아 버리겠다고 하시더군요. 제 이혼 소송과 더불어 남편이 그간 우리 모녀를 속이고 엄마한테 뜯어간 돈과 금품 등에 대한 소송도 별도로 시작했어요. 변호사는 엄마와 재혼한 분이 실력 있는 분으로 구해주셨죠. 한 이불을 덮고 살면서 그 긴 세월을 저를 속이고 지네 식구들 배를 불렸던 남편은 결국 알거지가 되고 말았어요. 그동안 저희 엄마 등에 빨대를 꽂고 돈을 쭉쭉 빨아먹었던 시댁 식구들도 그간 받아먹은 돈과 금품에 대한 대가를 토해내게 되었고요. 그 과정에 형제들 간의 싸움도 벌어지고 지들끼리 소송까지 벌이면서
아주 진흙탕 싸움이 됐더라고요. 결국 자식들의 몰락에 시어머니는 충격을 받아 쓰러지셨고 제 시댁은 쓰나미에 휩쓸린 해변처럼 난장판이 되고 말았어요. 그리고 드디어 약 20여 년간의 제 결혼 생활은 아주 더럽게 끝이 났어요. 이것도 벌써 10수년 전의 일이 됐네요. 이혼 후 저는 딸아이와 함께 살다가 딸이 시집을 간 후부터는 친정엄마랑 함께 살고 있어요. 엄마랑 재혼하셨던 분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함께 살기 시작했거든요. 다행히도 엄마는 여전히 정정하세요. 엄마 말로는 우리 모녀가 떨어져 산 시간이 길어서 그 기간을 돌려받으려면 당신이 오래 살아야 한다고 하시네요. 이유야 어찌됐든 간에 엄마가 아픈 데 없이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엄마라는 이름이 참 무겁긴 하지만 대단하다는 것도 새삼스레 느끼는 요즘입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